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빛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은 마지막 고별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목표로 준비했던 한시적인 방송이었는데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나 서울의 소리가 더 좋은 개편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신통할 유효상 앵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여론조사 빛 마지막 방송이라 그래서 좀 많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눈물이라도 좀 글썽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대선 이겼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론조사 빛 오늘 마지막 방송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옆에 신통할 지금 진행자가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하던 민심열차가 지금 화요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여론조사 빛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을 화요일 민심열차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여론조사로 여러분을 만나면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여론조사 비치니까 네.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죠. 네. 최근 지금 여론조사가 뭐 출렁출렁합니다. 민주당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뭐 일부 표현에 의하면 폭락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근데 분석하기로는 좀 다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와 비교해도 그렇고 대략 한 2주, 길게는 3주 정도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집의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념 성향의 보수 표집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졌죠. 뭐 그랬고 한편으로 보면요, 저희가 집권 초기 진보가 과표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일종의 착시 현상이 시간을 지나면서 가라앉았다 이렇게도 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수와 중도에서 주로 많이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보수도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도가 꽤 높게 나오는 편이었고 대략 한 뭐 15% 이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보수 지지층도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많이 대거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소위 작전 세력으로 보는데 극우 성향의 응답자들이 대거 여론조사에 참여하면서 같은 보수에서도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빠졌습니다. 그런 면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극우 성향의 응답자가 는 이유는 뭐겠냐?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네, 그런데 뭐 박사님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전당대회 효과입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네. 전당대회만 되면 늘 흔히 얘기하는 대기조, 전화 대기조들이 있고 요즘 아마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 어떤 종교계통, 종교계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가입한 정당에 가입한 세력들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까지도 지지율이 이제 답보 상태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전당대회 있고 아마 이제 결선 투표로 가면 또 26일 날 또 마지막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김문수, 장동혁이가 결선에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더 집결해서 전화를 대기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또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 근데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여름 휴가철 여론조사가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지금 휴가철 3주를 내내 쉬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처음 이제 네. 발표를 했죠. 그럴 정도로 휴가철에는 여론조사가 대개는 진보층,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나 이쪽에 응답률이 떨어지면서 좀 비정상적인 결과들이 뭐 연례적으로 나왔던 거니까요. 자, 그런 점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 보면 ARS 조사가 뭐 유독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 정당 지지율에서 전화 면접은 2.8% 민주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ARS는 7.8%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5%나 더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같은 ARS엔 리얼미터는 한 주 만에 8.5%가 떨어졌습니다. 어저께죠. NBS가 발표가 됐는데 NBS는 4%가 떨어졌더라고요. 민주당이. 그리고 국정 지지도는 8%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럼 전화 면접도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NBS는 2주 만에 한 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2주 간격이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게 이제 리얼미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사를 했는데요. MBS가 정당 지지율 4% 떨어질 때 2주 동안 리얼미터는 14.6%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 이거는 전체적인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 서너 가지 이유도 있긴 하지만 조사 기법상 ARS는 특히 더 뭐 거의 10%나 2주 동안 더 차이가 났으니까요. 그런 점들 다 고려하시면 자, 결론적으로 걱정하실 거 없다. 네. 뭐 이거 다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부는 떨어진 이유를 조국 사면 때문 아니냐, 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영향 있습니다.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따지고 보면 그 조국에 대한 사면 복권 그 여론조사에서 찬성 반대 보면은 거의 백중세거든요. 네, 엇비슷하죠. 근데 네. 그걸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조금 좀 억지 주장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여론조사가 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건 사실이고 그 와중에 조국 사면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조국 사면 외에 기존의 주요한 그 반대 사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의 부정적인 사유가 뭐였냐면 돈 너무 허투루 쓴다. 이 돈 그냥 거저 국민들한테 푼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가 가장 높았고 그게 한 25% 됐습니다. 소비 그 쿠폰, 비율이. 소비 그죠? 쿠폰 문제 그리고 이제 대주주 문제 그리고 이춘석 이제 그 세 개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조국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그 비율이 25%에서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 반대하는 측에서 이유만 바꾼 겁니다. 이유만 바꾼 정도여서요. 무조건 싫은 거죠, 그냥. 다만 우리가 이후 여론조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보수층이랄까 이 지지층이 무응답으로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무응답이 대거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슬슬 여론조사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여서 일종의 이제 커밍아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후 여론조사는 본색을 드러난다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 여론조사 이 소래소리 여론조사 빛이 어떻게 보면 우리 김남기 박사가 직접 기획하고 만든 방송이지도 않습니까? 이 방송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질문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진행을 제가 하는 방식으로 궁금한 것들 청문회가 진행한가요? 김남기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 방송이니까요. 우리끼리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방송했죠? 기간으로? 28회인데 우리가 1월 10일 날 시작했습니다. 1월 1월 10일. 1월 10일 여론조사 빛. 8개월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또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여론조사 또 신통할 방송 통해서 또 했던 것까지 따지고 보면 예. 꽤 했죠. 우리 박사님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방송한 예. 자, 아무튼 그 중간에 여론조사 빛 이 방송 올 1월 달에 처음 시작하면서 대선 방송 준비했었는데요. 자, 이 처음에 우리 김한희 박사님이 여론조사 빛 만들겠다고 했던 그 기획, 의도 이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예, 뭐 언뜻 뭐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을 해야 그렇죠.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론조사가 매우 과학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확한 민심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여론조사가 그동안 잘 활용되어 왔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여론조사가 정치 공세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어느 경우에 선거에 악용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반대로 또 여론조사가 그 정치권의 구미에 맞추어서 또 어찌 보면 조작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명태균 이런 자까지 이제 등장하는 그렇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난 대선 패배를 뼈아프게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굳이 따져 보면 내부적으로는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여러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소행들이 저는 패배의 한 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 홍보물을 왜 안 보냈을까? 예비 홍보물을 전국에 10%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호남에 집중적으로 예비 홍보물을 보낸 반면에 민주당은 그거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제작을 하고 실제 보내지 않아서 어찌 보면 뭐 다만 1%로 더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선거에 아주 유용한 한 수단을 맞습니다. 포기한 것이 저는 뭐 참 뼈아픕니다. 네. 현수막이나 예비 홍보물을 보고 후보를 결정했다 하는 뭐 퍼센트지가 거의 뭐 1, 2%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0.7%로 졌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네. 꼭 필요한 일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 좀 남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하나 제가 결정적인 부분을 이게 외부 언론 환경이 우리가 워낙 나쁜 상황에서 흔히 얘기하는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네. 실제로 대선 직전에 뭐 대체로 적게는 5%, 많게는 10% 정도 윤석열이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보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뭐 주요 언론사 보도가 그렇게 돼버리고 당시 갤럽도 뭐 그랬으니까요. MBS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 40대가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당의 가장 주요한 지지층인데 40대 투표율이 의외로 낮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게 결국 여론조사의 영향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 꽃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는 대선에서 좀 격차가 있다 뭐 이러면서 여론조사 꽃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위협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 부분은 지난 총선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여론조사 꽃 없었으면 총선 어떻게 치렀을지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물론 지금 여론조사 꽃의 하우스 이펙트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불구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맞습니다. 우파에 유리한 조사들을 어찌 보면 여론조사 꽃 혼자서 막아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100번 얘기해도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는 칭찬을 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결국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여론조사 이 빛이라는 장명을 갖고 고민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앞에 고생하고 계신 우리 김 부장님, 김병삼 부장께서 장명과 디자인까지 다 해주셔서 우리 여론조사 빛이 여러분께 사랑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아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여론조사 빛으로 우리가 또 밀고 나가서 저는 뭐 이름 잘 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김남기 박사님 하면 여론조사로도 정평이 나 있고 오랫동안 여론조사 기획하면서 이 여론조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여론조사 언제부터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예, 뭐 대부분이 그렇듯이 우연히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박사지만
여론조사 전문으로 박사를 따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9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1990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때 우연히 제 무역협회에 있는 선배가 전국에 있는 무역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걸 뭐 되게 어렵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 했더니 그게 가능해 이러면서 그걸 제가 이제 당시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걸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던 여론조사 전문가, 그 슈퍼바이저인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사원들을 잘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과 같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네네. 어찌 보면 정치 여론조사는 아니고 그런 어떤 뭐 사무죠, 사무라고 할까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 조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론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니까요. 지금 한 35년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제가 1992년 한 2년 뒤에 총선에 자원봉사 대장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300여 명 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여론조사를 정치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요. 92년 총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업으로 하게 된 거는 2005년에 제가 KSY 한국사회연구소죠. 여기도 있죠? 여기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에 지금 이제 수석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론조사를 이제 가까이 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인천시장 선거 때는 제가 여론조사를 가지고 좀 톡톡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대선은 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대선과 뭐 그 이후에 지방선거를 치렀고 그러면서 많은 여론조사를 이제 직접 직업적으로 더 접하게 됐죠. 우리 또 여론조사 빛이 윈지코리아랑 또 이번에도 계속 진행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사실 이 서울의 소리 재정 상황이 뭐 열악하기 때문에 심히 열악한 가운데 윈지코리아가 사실상 울며 거의 겨자 먹기로 반값에 영가에 봉사를 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윈지코리아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선거 우리가 선거로 어떻게 보면 김남기 박사님하고 저하고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벌써 88년 선거 그리고 92년 선거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쭉 선거를 치러 왔었는데 가장 기억나는 선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예, 뭐 직간접적으로 제가 선거로 뛴 게 뭐 한 30여 개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한 선거로 하면 100여 개까지 되겠죠. 근데 제가 직접 참여한 선거는 뭐 3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1992년도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통일운동을 할 때인데 서명파 무소속 그때 7인방이었던가요? 노무현 의원, 당시 노무현 의원, 홍사덕, 장기표 뭐 등등 흔히 얘기하는 서명파 무소속들 그분들 중에 홍사덕 의원의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언제 때? 92년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요. 당시 글쎄요 뭐 92년도라 기억 못 하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만 안기부 지금 이제 국정원이죠. 네네. 안기부가 홍사덕 의원에 관한 흑색 선전물을 선거구 내에 한밤중에 다 그렇죠. 네. 뿌리고 다닙니다. 아파트 우체통에 막 꽂아놓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그 우편물을 제가 당시 캠프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 대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걸 발견하고 4인 1조 한 차량을 당시 아마 20대 정도는 동원한 것 같은데 차 한 대에 힘 좀 쓰는 청년들, 질이 잘하는 지역 주민 등등 이렇게 해서 흔히 얘기하는 체포조를 만들어서 가동을 했고 안기부를 잡았습니다. 저는 옆에 안기부를 취조할 때 옆에도 있었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안기부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중에 한 명의 신분증이 발견이 돼가지고 근데 아니 그걸 하러 나오면서 신분증을 왜 갖고 나왔는지 봤더니 여자들이 저녁 때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음주운전에 걸릴까봐 그러면 보이려고 그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기부 흑색 선전물 사건은 당시 꽤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는 이제 크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덕분에 수도권에서 뭐 한 10석 이상 더 민주당이 당선됐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또 한편으로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허인회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꽤 일찍 정치권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을 할 때 추미애, 허인의 둘이 입당 선서식을 했기 때문에 꽤 오래된 인물이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잘 성장했다면 적어도 추미애급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중진 이상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됐을 텐데 지금 김민석 총리랑 동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 이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고 저기는 서울대 학생회장이었죠. 자, 그런데 이 2000년도 선거에 이 허인의 후보가 3표 차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개표를 제가 그때 그 선거에 참여를 했었고 저와 같이 참여했던 분이 지금은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이 된 김성회 국회의원인데 그때 당시 이제 제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기획팀장인가 뭐 이렇게 해서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선거를 같이 했는데 개표를 해봤더니 11표 차로 진 겁니다. 그렇죠. 당시 상대가 뭐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민의힘이겠죠. 상대가 김영구 의원이라고 김영구. 육선 의원이었습니다. 육선 의원. 그때가 민정당인가? 어쨌든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 육선 의원을 상대로 30대 그 허인애가 허인애가 동대문 11표 을구 그렇습니다. 서울 동대문 을구 11표 차로 졌는데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밤새 뜬 눈으로 새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표도 아니고 3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럼 뭐 그렇게 지고 나니까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근데 그날 우리가 뭔 일이 있어서 투표를 못 했는데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선거로 지금 아주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허인애랑 형동생 하는 사이라서 제가 1년 후배이긴 한데 아무튼 참 안타까웠던 선거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이제 추억으로 계속 한번 더 돌아가 볼까요? 네. 아무튼 선거 여론조사 이거 이제 전문가시니까 여론조사에 관한 조금 전에 선거에 관련한 에피소드였다면 이번에는 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에피소드 뭐 있으면 또 아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여론조사가 결국은 물론 이제 상업적으로도 마케팅이나 이런데 여론조사가 활용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뭐 그보다 선거에서의 여론조사가 뭐 백미라면 백미인데 제가 2010년도입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선거에 기획팀장으로 참여했을 때 제 이제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분이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캠프에 참여할 건지 어찌 보면 면접 비슷한 걸 봤는데 본인이 이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당시 안상수 재선 인천시장이었습니다. 그 안상수 시장의 실정,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걸 여론조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실패한 것. 또 하나는 재정 운영을 좀 방만하게 한 것. 왜냐하면 당시 뭐 송도, 신도시도 개발하고 영종도도 개발하고 하면서 많은 뭐 차입을 했으니까요.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비율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쪽이 좀 훨씬 높게 나오고 캠프 안에서도 그거를 메인 공약으로 가자 하는 게 거의 압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더러 어떤 게 좋겠냐고 뭐 기획팀장 면접 보는 거니까요. 물어봐서 저도 잘 모르지만 여론조사만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50만 원인가 들여서 제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더니 물론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지적이 훨씬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도전자인 송영길 후보, 당시 후보에게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결할 해결사 이미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 부채로 갑시다. 그렇게 돼서 전체적인 선거 방향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부채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채가 8조 원, 7조, 8조 이 정도 됐어요. 인천, 예. 그래서 이 부채질을 하는 부채를 만들어 거기다 8조라고 써서 8조 부채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거 때 부채를 흔들고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당시 한 10 몇 프로 이상 저희가 뒤지고 있었거든요. 역전했죠. 예, 최대 16% 이상 처음에 지고 있던 선거였는데 마지막에 8% 이기는 선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50만 원짜리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그 어떤 선거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여론조사였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중요한 여론조사이고 그래서 명태균 같은 놈들이 그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다른 거 뭐 없어요? 재밌는 글쎄요, 뭐 재미라기보다는 제가 다른 이제 인천에 있는 지역 선거 때 여러분 요즘은 잘 아시는 안심번호 있죠. 네네. 그 안심번호가 요즘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선거에서 안심번호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써본 적이 없고 또 썼을 때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고 할 때 사실 개인은 그걸 쉽게 쓰기 어려워서 저는 당을 통해서 그 안심번호를 신청해서 총선에 사실상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선거에서 4번의 안심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안심번호가 아닌 조사하고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안심번호가 아닌 조사에서는 박빙으로 나와요. 그렇죠. 민주당하고. 그런데 안심번호를 했더니 10% 정도 민주당 후보가 이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당시 고민이 있었던 게 당시 3자 구도인데 그때 국민의당인가요? 있었을 때인데 이 국민의당 후보하고 이게 합당을 해야 어떤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박빙이니까. 저는 그거 절대 아니다. 필요 없다. 10%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사실 그 후보는 당시 4번이나 떨어진 후보라서 거의 뭐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를 믿고 후보 단일화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거의 안심번호와 똑같은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그 후보,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나중에 삼선 의원까지 됐습니다. 그분은 그 여론조사의 그 놀라움에 대해서 아주 높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그 선거도 이제 여론조사를 잘 활용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자랑만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이제 여론조사 그리고 선거 얘기 여태까지 쭉 하셨는데요. 또 그 유튜브 이 뉴스 방송 중에서 최고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김어준 뉴스 공장에도 한 2번 출연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2년 전에 제일 먼저 출연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요. 그때는 뉴스 공장 왜 나가셨습니까? 예, 뭐 큰 자랑거리는 아니고요. 뭐 여러분 저를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 꽤 오래전에 말입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정치 검찰에 의한 공작에 의해서 우리 서울의 소리 옆에 방 스튜디오에 보면 서울구치소가 있던데 제가 그 서울구치소에서 180일 가까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정동영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이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인데 나중에 그 저를 구속했던 검사는 그 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옷을 벗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도 됐죠. 장관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의 장관 청문회
그때 이제 이 부분이 거론이 돼서 제가 그 당사자로서 어찌 보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뉴스공장에 나갔는데요. 뭐 어쨌든 정치 검찰에 의해서 사건이 조작이 됐고 판결문에 어떤 증거물이 사후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6개월간 구속되었던. 그래서 제가 사실 검찰에는 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왜곡이랄까 조작 수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적잖이 할 말이 많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제가 사실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의 극도로 제가 어떤 감정을 갖는 것도 그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고 저는 뭐 1심으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물론 무죄를 받았어 나중에 보상까지 받았습니다만 그 재판을 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생활에도 어려움도 겪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 어찌 보면 검찰 국가 권력에 의한 조작 사건은 이 시효가 없이 저는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다시 한번 꼭 진실을 밝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지가 지 입으로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도 검찰이 찍어서 잡아 돌려가지고 대법원까지만 가면 뭐 인생 거덜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당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 인간이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 맞죠? 갑자기 소름 끼쳐요? 자, 이제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여론조사 그동안 여론조사 쭉 하면서 그 뭐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가끔 뭐 듣기도 하고 민주당한테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석만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비판을 받았던 또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또 해명 아니면 해명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했던 조사는 ARS RDD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후보에게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좋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욕도 좀 먹었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많은 조사들을 제가 인용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조사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부 ARS 조사는 20대의 경우에는 허위응답을 한다, 조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믿을 수 없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실제 조사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다고 제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여론조사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덜 좋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거 뭐 객관적이지 못하고 민주당에 너무 호의적인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평이 있어서 마치 좀 그 문어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리긴 했는데요. 실제 조사에서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비공개로 조사한 게 선거 직전에 조사한 자체 조사에서는 실제 조사 결과와 0점 몇 프로 차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공개는 못합니다만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가 이제 선거 때 그렇게 그건 뭐 공개를 못했고 또 더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걸로 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번 대선 때 우리가 50%를 못 넘고 반면에 국민의힘이 40%를 넘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좀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우리가 훨씬 더 우세하다.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저는 봤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이거 조심 뭐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좀 달라서 이른바 나대면 진다
골프와 뭐는 고개 쳐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 쳐들면 뭐 망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윤석열 지지도가 높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더 맞습니다. 유리해진 겁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당사자들이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니까 자기 지지율 낮게 나온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높게 나와야 표가 조금이라도 더 몰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낙관적인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면 달게 받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을 더 위하는 방법이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제 6월 3일인가요? 6월 4일인가? 대선과 똑같습니다. 6월 3일. 예. 네. 수요일. 네, 그 선거가 그렇게 따지면 이제 10달도 채 안 남았고, 예비후보 등록은 올 12월 정도 되면 벌써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80일 전이니까 그런가요? 2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아닌가요? 120일 전부터 그러니까 겨울 벌써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어떤 뭐 후보 자기 출마할 거라고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명함 돌리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예비후보 등록하고 하면 이제 금방 선거철 돌아옵니다. 자, 이 내년 지방선거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경기도 지금 도지사만 민주당인데 서울 되찾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인천도 되찾아와야 되고, 곳곳에 되찾아올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PK도 저희가 이제 노려볼 만하고, TK는 좀 그렇지만 PK는 노려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울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년 지방선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김남기 박사님께서 이거 전망도 좀 내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체로 이제 저희가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1년 후에 있는 선거라서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겠어라고 보는 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런 수준의 전망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상 전국 17개 시도단체장을 전부 석권하는 것이 맞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이제 상대가 있는 건데요. 상대당인 국민의힘을 보면 지자체 선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역의 어떤 정서들이 반영되는 선거긴 하지만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도저히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여러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조차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국민의힘이 지자체 선거 직전에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분당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더 유리한 지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개헌 논의가 있던데요. 개헌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선거에는 민주당에게는 덜 유리한 이슈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 개헌 이슈를 통해서 어찌 보면 보수 진보가 또 각자 결집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2년 뒤에 총선 때 또 개헌을 할 거라면 저는 굳이 2번에 걸쳐서 개헌을 할 필요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거면 뭐 다소 우리한테 뭐 좀 불리하더라도 그 지방선거 때 다 하든지, 아니면 총선 때 하는 것이 맞지, 이걸 2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지방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경험과 경륜, 이 부분들이 민주당의 하나의 브랜드로서 작동이 되면 중앙정부의 성공이 곧바로 지방선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전국적인 지역을 망라해서 압승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TK 자민련을 만들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얘기 나오는데, 김남기 박사님은 이제 TK까지도 승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한 말씀 못하면, 예를 들어 단체장은
민주당이 싹쓸이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단체장을 견제하는 지방의회는 저는 현재와 같은 방식보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의 광역의원들은 저는 중선거구제 또는 필요하면 중대선거구제까지 해서 어찌 보면 9대1 뭐 이런 방식이 아니고 6대4 아니면 뭐 51대 49 이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뭐 지금 제가 인천 사는데 인천 시의회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 몇 명이더라? 뭐 지금은 8명인데요. 네, 비례대표 포함해서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제가 거의 뭐 서울시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인천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일방적인 그 전에는 또 거꾸로 민주당이 일방적인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모습은 별로 이 지자체 민주 발전에 별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아무튼 내년 지방선거 전망까지 좀 봤는데요. 자, 여론조사 빛도 그렇고 우리 김학의 박사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또 뭘 하실지 그런 계획도 좀 한번 전해주시죠. 예, 뭐 특별히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와 만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화요일 새벽에 하는 우리 신통할 화요 민심 열차에서 좀 보다 상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옆에 계시는 앵커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 거의 이제 집필이 끝나가는 중인데요. 선거 관련 서적을 지금 3권이 거의 이제 지금 탈고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단체장 시절의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이재명 따라잡기라는 뭐 지금 가제입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지금 책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여러 분하고 같이 쓴 거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그러니까 전략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포함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책도 지금 완성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저는 AI를 활용한 선거 기법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그걸 강의를 좀 하기 위해서 강의 교재 형태의 책자도 지금 초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일단 그 책들 마무리되면 뭐 강연이나 이렇게 하고 또 여론조사를 좀 객관적으로 하니까 좀 성이 안 차서 제가 민주당의 당직자이기도 하고 해서 좀 편파적인 여론조사 방송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편파 방송이라서 억지로 없는 거 가짜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 편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편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여론조사를 잘 활용하는 거 이게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태균은 조작을 하고 가짜로 만들고 야 거기 20대 더 넣어 뭐 돌려 뭐 이게 이제 그 가짜 여론조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네. 자 앞으로의 계획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 제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우리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하던 여론조사 빛 궁금했던 거 제가 한번 여쭤보고 또 이제 전망도 한번 내놔봤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이제 진행하시죠. 네, 이제 끝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여론조사 얘기와 뭐 저 진행을 했던 저의 얘기를 섞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좀 아쉬웠던 게 좀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쭉 여론조사 발표하고 여론조사가 어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재밌는 방송은 아니었는데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이 방송을 계속 했다면 아니면 앞으로 다시 이 방송을 하게 된다면 좀 재밌게 토크쇼 형태로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보다는 전문가를 앉혀놓고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20대 뭐 아니면 뭐 극우화 이런 걸 뭐 방송한다 그러면 그곳에 대한 전문가를 데려다가 좀 묻고 대답하고 해서 해결책까지 좀 찾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어떨까 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여론조사 빛을 통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진스라든지 아니면 누진스를 통해서 가짜
잡아내고 또 이제 광주 살지도 않으면서 광주 산다고 했던 이런 호남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새로운 이 참 여론조사 기법 이런 걸 또 김남기 박사님이 찾아냄으로써 전국적으로 또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 또 뭐 그래서 각종 매스컴에서도 저희들이 했던 여론조사 갖다가 또 쓰고 활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좋은 또 기획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기대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또 여론조사 좀 계속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동안 저희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좀 생소하셨을 수도 있고 좀 숫자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쨌든 우리가 정권을 교체를 했고 지금 이 대통령께서 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라를 지금 제대로 바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고 그 응원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의견을 밝히는 것도 일종의 참여 정치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뭐 기회가 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이제 이 금요일에 못 만나는 여러분들은 매주 화요일 새벽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번. 네. 우리 여론조사비 통해서 뭐 NGI 기법이니 1대1 기법이니 이런 것들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는 공부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보는 법, 여론조사 또 어떻게 활용하는 법 이런 것도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보탬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자긍심 갖고요. 섭섭하지만 오늘 이 시간으로 여론조사 빛 여러분들에게 고별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마지막이니까 딱 한 가지 여러분께만 알려드립니다. 보수와 진보를 1대1로 가정해서 만든 환산한 수치가 NGI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일종의 표집을 바로잡는 그런 효과를 냈었는데요. 거기에 NGI의 NG, 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남기의 약자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28번째 그 마지막 방송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소리가 지난 5년간의 목숨을 건 끈질긴 투쟁 끝에 내란숙의 윤석열과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깜빵으로 보내고 서울 광화문 경복궁 앞에서 요녀 김건희 구속기념 찹쌀떡 돌리기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24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가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떡을 돌리고 이후에는 광화문 로터리를 출발해 서울역, 한강대교, 보라매역, 광명시장, 남부구치소까지 카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춥고도 매서웠던 지난 윤석열 퇴진 집회. 그때 참가하셨던 모든 민주시민들의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